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창석유에 대한 정량적 분석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미창석유에 대한 그 영상을 남겨드렸었고요. 어저께 22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팔로업 영상을 남겨보도록 합니다. 거론되는 미창석유는 현재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저는 미창석유의 주주이며 주주 편향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으며 저는 언제든지 미창석유를 언제라도 매도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이상으로 사전 안내사항을 설명드렸고요. 이전 영상에서 미창석유에 대한 그 설명 내용에 대한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요. 미창석유는 그 유가와 연동되는 원재료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미창석유는 과거 21년 1분기 이전에는 유가가 급락할 경우에 제품 가격하고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그때 그럴 경우에만 GPM이 급등하는, 그 이익률이 급등하는 취약한 구조의 경쟁력 없는 영업 구조를 갖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체크해보니까 21년 1분기 이후에 유가가 21년 1분기 이후에 최근까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PM이 같이 따라서 급등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1년 1분기 이후에는 미창석유의 기업 경쟁력 구조가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했었고요. 주요 사인을 보니까는 주로 선박류 쪽에, 윤활유 쪽에 많이 판매를 하는 기업 구조로서 선박 쪽, 요즘에 조선 쪽이, 해운 쪽이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전방 산업의 트렌드에 엮여갖고 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가 22년 1분기를 기점으로 2분기를 기점으로 많이 꺾이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이익률이 급증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22년 2분기에 그런 논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어저께 22년 2분기 실적이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 이전 영상에서 제 출연했던 의견과 관련 팔로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은 21년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유가가 만약에 지금 22년 2분기에 유가가 많이 꽤나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제품가는 전방산업의 호조 때문에 레깅돼서 제품 가격의 하락은 제한되고 유가와 연동되는 원재료비는 급락을 해서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른 것을 추론해서 22년 2분기에는 GPM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이익률이 급증하는 상황을 추론해서 22년 2분기에는 매출액은 플랫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이익률은 급증할 개연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추론을 했었습니다. 그런 추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분기 매출액은 QOQ로 증가한 매출액을 보여줬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보시면 이제 OPM이 추론과는 반대로 QOQ로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OPM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11.5%에서 22년 1분기에 22년 2분기 10.1%로 OPM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QOQ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매출액 또한 YOY로 21년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며, 다만 YOY로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25%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그 영상에서 추론했었던 제 추론은 틀린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GPM하고 반감 비율을 통해서 추이를 한번 체크해 보고요. 왜 이게 추론이 틀렸는지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GPM의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GPM의 급등을 통해서 이익률이 급증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 22년 2분기에 유가가 꽤나 하락하였기 때문에 유가와 연동되는 원재료비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제품가는 전방산업의 호조로 플랫하게 유지되고, 그래서 이격률이 원재료가하고 제품가하고 이격률이 높게 발생해서 GPM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추론했었는데 이게 틀린 결과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GPM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이렇게 하락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매출액은 QOQ로 증가했지만은 이익률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판관 비율은 지속 이렇게 하향 추세인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추론과 이게 틀릴까요? 유가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우선은 원재료 가격하고 제품 가격의 추이를 한번 22년 2분기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가격입니다. 이창석이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윤활유가 주요 제품이고, 그리고 수출이 주력입니다. 약 전체 매출액의 한 66% 정도가 수출 구조이고, 특히 윤활유의 수출이 해당 기업의 핵심입니다. 일단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대 분기 최고 제품 가격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은 어떻게 됐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여기 있네요. 원재료 가격이 유가와 연동된다고 판단했었고요. 유가는 22년 1분기 대비 22년 1분기거든요. 22년 1분기 대비 유가는 하락을 22년 2분기는 분명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22년 2분기에 역대 분기 최고 원재료 가격을 기록했네요. 보니까요. 원재료가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서 곰곰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베이스 오일. 베이스 오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윤활 기유거든요. 윤활 기유. 사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보시고, 원재료 및 생산 설비. 이 기유거든요. 원재료가 베이스 오일, 윤활 기유고 500엔 S오일하고 SK에서 이렇게 각각 매입을 하고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50% 정도, 26% 정도. 윤활 기유거든요. 윤활 기유.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런 그 국내 메이저 오일사의 윤활 기유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활 실질적으로 그 S오일이나 SK에너지 아니면 GS 관련해서 제가 그 윤활 기유에 대한 어차피 S오일하고 SK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윤활 기유를 원재료로 해갖고 이제 그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윤활 기유 그 해당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들어가고 윤활 기유에 대한 제품 가격 변동 추세를 보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윤활 기유를 해갖고 뉴스를 검색을 해봤고요.
상반기 윤활유 생산량 30%, 8월 8일 기사거든요. 정유사의 호실적인 숨은 효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유사거든요. S51, 뭐 SK에너지, GS. 정유사 호실적 숨은 효자. 윤활유 생산량이 30% 증가. 윤활유 수출액이 전년보다 75% 급증하고 영업이익률이 높아 수익성이 탄탄하다. 이게 윤활 기유거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2분기 정유 부분에 화려한 실적이 가려져 있지만은 정유업체들이 2분기 최대 실적을 거둔 데는 윤활유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활유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활 기유입니다. 윤활유 사업의 매출 비중은 정유나 화학 부분에 크게 못 미치지만은 영업이익률은 다른 부분을 크게 웃돌며 수익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미창석유뿐만 아니라 이런 그 메이저 오일사의 윤활 기유 또한 지금 전방 산업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이 제품 가격이 계속 높아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윤활유는 주 원료인 윤활 기유에 산화 안정제 및 내마모제 등 여러 첨가제를 넣어 만들어지는데 주로 기계 요소의 활동부나 전동부에서 마찰을 줄여주고 부식을 방지하는 등 기계 장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윤활유는 정유업계의 대표적인 비정유 사업 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래서 보시면은 윤활기유 판매량은 소폭 감소했지만은 유가 상승에 따른 윤활유 판가 상승과 재고 손익 효과 등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고요.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부문 영업이익률은 20.8%로 전체 영업이익률의 17.7%를 크게 웃돌았다. 그렇다면은 미청석유의 제품인 그 윤활유의 가격 상승만 그거를 추론해갖고 합리화시켰고, 반대로 윤활유의 그 원재료인 윤활기유, 그러니까 메이저 오일사인 SK나 S-오일로부터 구입하는 윤활기유에 대한 추론은 그거는 무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판 상황이 발생되었던 거고요. 이번 시행착오로 겹쳐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유가와 연동되는, 아니면은 여러 변동미역 기업 같은 경우에 해당 기업의 제품만 추론하지 말고 반드시 그 해당 기업의 원재료 있잖아요. 원재료의 전방산업 여건이나 그런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은 그 미창석유의 제품에 대한 추론은 맞았어요. 계속 가격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22년 1분기 대비 22년 2분기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추론은 오케이.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미창석유에 해당되는 원재료는 윤활기유인데 그거에 대한 추론은 무시했다기보다는 몰랐던 거죠. 그때 당시 22년 1분기에. 그냥 단순하게 유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유가가 22년 1분기 대비 22년 2분기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재료도 가격도 크게 하락했다는 그런 단순한 추론으로 그거를 22년 2분기 미창석유의 이익률이 급등하겠다는 추론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미창석유의 원재료인 윤활기유 또한 전방산업 여건이 좋기 때문에 똑같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유가가 비록 하락했지만은. 그래서 실패했다. 시행착오로 이거는 이제 시행착오다. 그래서 추론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변동미역 기업의 같은 경우에 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에 대한 전방산업에 대한 여건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말이 꼬이는데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고요. 계속 미창석유에 대한 22년 2분기 실적 결과를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은 이렇고, 그래서 이런 여건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22년 2분기에 상승했고 GPM이 이렇게 하락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Q 측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별 판매량인데 아까 그 윤활유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활유 수출이 주황색이고요. 보시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출액에서 아쉽게도 이렇게 좀 QOQ로 YOY로 감소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2년 2분기에는 Q 측면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QOQ나 YOY로. 그래서 22년 2분기 매출액도 QOQ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쉬운 22년 2분기 실적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매출액은 QOQ로 증가했었죠. 제품 가격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은 22년 2분기의 매출액은 QOQ로 증가됐다. 근데 이 사유는 해당 사유는 제품 가격 그러니까 매출액은 P와 Q의 조합이잖아요. Q는 감소했지만은 P가 급증하면 P가 역대분기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P의 사유로 22년 2분기의 매출액은 QOQ로 증가했다. 요약할 수 있고요. 반면에 Q 측면으로는 감소했다.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이익률이 감소를 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22년 1분기에 추론했었던 저의 가설은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원재료 또한 반드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두 번째로 중요 투자 포인트로는 지분법 손익을 나타내주는 관계사인 스타자동차에 대한 추론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자동차는 부산 경남 쪽에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총판이고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는 22년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 및 이익을 기록해서 지분법 손익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겠다 해서 긍정적인 추론을 했었고요. 22년 2분기의 실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자동차의 22년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스타자동차 어디겠냐. 여기 있네요. 지분법 손익이 22년 잘 안 보이시려나? 이 분기별 지분법 손익이거든요. 스타자동차의 22년 2분기에 지분법 손익은 13억으로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벤츠가 사업이 잘 되나봐요. OP 대비, 그러니까 미창석유의 영업이익 대비 지분법 손익이 12.7% 비중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이때 17년 이후로 역대 최대 분기를 기록합니다. 일단 절대 금액으로는 보시면은 22년 2분기에 지분법 손익이 최대를 기록합니다. 최고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은 추론이 맞았고요. 벌써 보시면은
이게 지금 스타자동차로부터의 지분법 손익 추세거든요. 파란색이. 이거는 연간이고 21년까지 21년, 20년, 19년, 20년, 21년 연간이고, 이거 보시면 이거는 22년 2분기까지거든요. 벌써. 그래서 22년, 21년에 연간 지분법 손익이 그때 최대였었는데 이거를 거의 육박하는, 반년 만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아마 이렇게 더블로 간다고 보시면은 역대 최대 지분법 손익이 기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자동차로부터의 지분법 손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론대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창석유의 그 OP 대비로 해갖고 지분법 손익을 체크해 봤고요. 22년 2분기까지 합산 누계로 해갖고 스타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지분법 손익은 미창석유의 영업이익 대비 11.4%로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타자동차는 비록 관계사지만은 지분법 손익만으로도 EPS 측면으로 꽤나 긍정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후에 텔레그램으로 제가 하나 공유를 드린 게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그 지난주에 재판에서 이제 승소를 했거든요. 그 스토리를 보시면은 19년에 부산의 남천동의 그 삼익비치 아파트 조합원 관련해서 그 토지하고 부동산을 한 44억에 19년에 매입한 게 있습니다. 한 15년에 매입했죠. 15년, 잠깐만요. 2005년에 매입했네요. 보시면요. 44억 정도. 근데 이게 남천동에 있고 삼익비치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관련 토지하고 부동산 건물이고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19년에 소송, 2019년에 소송에 걸려갖고요. 매각을 하려다가 매각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해당 관련해갖고 소송이 이제 미창석에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매각이든 아니면 이제 재건축이든 이제 추진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됐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체크해보니까는 8월 8일자 기사를 체크해보니까는 심의가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이 됐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부산 광안리 쪽에 앞쪽이라고 이거거든요. 삼익비치 아파트가 여기에 재건축이 되는 거죠. 건설사는 GS건설에게 선정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실거래가 떴는데 해당되는 아파트 전용 면적 84해배가 84제곱미터가 15억 5,500만 원에 거래됐다. 그러면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는 대략적으로 아까 계산을 남겨뒀었는데 토지 면적을 따져갖고 해보니까는 대략적으로 원래는 최근 기사에서는 19년에 그 297억 원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산해보니까 2.3배 정도 이렇게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297억에 2배 정도 하면은 따지면은 한 600억 정도 되겠네요. 600억 정도. 44억에 매입을 했잖아요. 600억이면은 시세 차익만 해도 제대로 이게 재건축이 된다면은 꽤나 큰 금액이 이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또 이메일 또 어떤 분이 또 좋으신 분이 보내주셨더라고요. 해당 위치는 상가 위치라고 하고
상가 아파트는 재건축이 같이 진행되나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창석이가 갖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상가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를 보시고 다시 상가를 받는 건데 상가의 경우 대지 지분이 크지 않아서 분담금도 클 수 있고 이럴 경우 재건축으로 앞둔 상가의 가치는 아파트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창석이 자산 분석 시 이런 사정을 염두에서 보수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숨은 고수분들도 참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 한 600억 원 44억에 매입했는데 대략 한 600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한 50% 정도 하고 한 300억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계략적으로 아주 그냥 매우 계략적으로. 그래서 한 250억이나 300억 정도 이게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대략 한 200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치를 한번 체크해 봤죠. 다시 지금 이게 지금 기존의 3위 비치 아파트 모습이고요. 개발을 하고 계획도가 있더라고요. 개발도가 하고 이렇게 하고 현재 이게 3위 비치 아파트가 이렇게 바다 이게 모습이고 파란색이 아까 그 사진에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찍힌 거거든요. 근데 그 미창세계의 토지 위치를 체크해 보니까는 주소를 체크해 보니까는 이게 3익 비치 아파트가 기존에 전면에 이렇게 위치가 상가들이 기존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상가들 위치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이메일과 같이. 그래서 이제 개발도거든요. 이게 개발도. 그래서 여기를 다 허물어 버리고 신규로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거죠. 신규로 이렇게 아파트를 다 짓는 거고. 그리고 미창석의 토지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개발도에 보시면은 이메일 보내주신 분의 설명과 같이 아파트 위치는 아니고요. 기존의 상가를 부수고 상가가 다시 들어서는 위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메일이 맞다. 그래서 아주 높게 시세 차익을 감안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에 매입했는데 기획적으로 19년도에 290억에 매각하려고 했었던 거를 감안하시면은 그 정도 뭐 가격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합리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19년에 290억이었으니까 22년에는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뜻하지 않은 의외의 미래 이익 증가 보고 근데 그렇지만 일회성이겠죠. 일회성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자꾸만 한 가지 또 체크를 예전에 못했었던 체크를 했었는데 영상에 남기지 않았던 리스크 사항 하나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석의 분기보고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시도록 하고요. 주주에 관한 사항들을 보시면은 주주에는 유재순님 본인께서 계시고 최대 주주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님이 2대 주주, 그 다음에 자녀분 두 분이 계신데 따님 유지윤님은 따님이시고 유성선님은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이건요. 유지윤님이 1.84% 지분율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유지윤님과 유성선님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고 계신가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요. 따님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상무이사로 하고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를 나오셨네요. 보니까요. 유지님 86년생이시고 상무이사 사내에서 상근하시고 고려대학교를 나오셨고 똑똑하시네 보니까요. 근데 지금 한 가지 그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타법인 출자 현황을 보니까는 그 전에 타법인 출자 현황 보시기 전에 일단은 손익계산서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까지는 올해 누적으로 2분기까지 약 220억 원 발생했어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140억이니까는 꽤나 높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역대 분기, 잠깐만요. 역대 분기, 역대 연간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론이 돼요. 보시면요. 그렇죠. 21년 대비 증가됐으니까 21년이 역대 최대 매출액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었으니까 현재 추세로 보면은 22년이 21년을 넘어설 것으로 추론되고 있어요. 역대 최대 영업이익 측면으로 매출액으로는 모르겠어요. 아직 매출액 측면으로는 매출액도 역대 최대를 어쩌면 기록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YOY로 이렇게 누적으로 해갖고 21년 대비 오버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순이익단으로 보면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관계기업 투자 이익은 아까 스타자동차 하던 게 지분법 이익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분법 이익도 꽤나 괜찮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기타 손실이 있어요. 기타 손실 110억 기타 손실. 전년에는 같은 분기 5억밖에 발생 안 했잖아요. 누적으로 160억이에요. 지금. 기타 손실 이게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절반이에요. 절반 거의 50%를 감소했어요. 이거는 기타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타 손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손실이 뭔가 체크를 해봤더니 기타 비용 뭔가 했더니 120억 나왔잖아요.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보시면요. 금융자산 평가 손실 주로. 그래서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뭔가 체크해 봤더니 아까 보시면 추론은 아까 따님이신 유지은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다법인 출자에 나오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셨대요. 보니까는 롯데쇼핑,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양물리스, 신한지주, 네이버, 카카오, 쿠쿠홈피스, 현대차, 현대산업기업, 호타신라, KB금융, GS건설. 다행히 그래도 우량주들만 이렇게 많이 구성을 했네 보니까요. 그 미국 기업들도 있고 텐센트, 뭐 샤오미, 폭스바겐,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메타 플랫폼 어마어마하게 많이 SOXX도 하시고 나녹스까지 하셨네. 딱 보니까 나녹스까지 하신 거 보면은 이거는 고령이신 유 회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건 유 회장님이 지금 57년생이시잖아요. 근데 혹시 나녹스 이스라엘 요조막 그룹에서 국내 SK하고 합작해서 하는 엑스레이 기업 아니에요? 헬스케어 기업. 그런 기업을 물론 아실 수 있겠지만 아실 확률이 낮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유지님이 상무이사님이 아마 주관하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거 좋죠. 뭐 이익 나고 그런데 시기가 안 좋았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평가 손익이 2분기에만 64억 적자가 났어요. 손익이 마이너스가 났네 보니까요. 이거를
체크를 좀 더 해봤거든요. 타법인 투자야 그래갖고 체크해보니까는 기초잔액하고 장부가 가액으로 따져보니까는 가장 많은 그 손실 평가액을 본 게 삼성전자더라고요. 삼성전자 10억 요 하나에서 삼성전자를 얼마에 샀나 매수 평가가 보니까 78,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좀 높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6월말 2분기 기준 6월말 기준이니까 6월 이후에 주가들은 뭐 나스닥이나 그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다행히. 그러니까는 2분기보다 3분기의 평가 차익이 손익에서는 약간 좀 감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런 걸 설비 투자나 아니면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좀 돌리시지 이렇게 투자를 하셔갖고 평가 손실을 이렇게 본다는 게 좀 아쉬운 모습으로 비치고 있더라고요. 관련사항은 제가 좀 더 유심하게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영상에도 못 남기고 저도 이거를 간과하고 투자했던 게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비록 손익계산서에 계산은 높은 손실금액으로 반영이 됐지만은 금융자산 평가 손실은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현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금융자산 평가 손실 120억이 손익계산서에서는 마이너스로 반영됐지만은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로 반영돼서 비록 손익계산서에서는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의 유출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표기된 겁니다. 회계상으로는 손익계산서에서는 마이너스자가 적용되겠지만 현금 유출은 실질적인 현금 유출은 아니다. 이 점이 있고요. 또한 하나의 또 함정이 하나 있는데 지분법 이익 관련해서 관계기업 지분 투자 손익 또한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 플러스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현금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보시면 되시겠죠. 이게 또 함정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평가 손실 또한 현금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분법 손익 또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만은 실질적인 현금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영업이익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매출액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길어졌네요. 되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